올해 전년 대비 210% 증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1만 2천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충전하시면 얼마 정도 돼요? 40만.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서 없으면 또 이제 좀 불편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하루가 다르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6만 5천 대로 지난해 대비 그야말로 72%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 인천 지역의 전기차 보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에 대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 권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전기차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35만 대, 네. 그 가운데 36만 5천 대. 물론 비율별로는 낮은 수치라고는 아직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늘어나는 속도는 꽤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높죠. 올해 말까지 누적 대수가 아마 40만 대가 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등록 대수 대비해서 1.34%인데요.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 번호판 단 거 이거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옆집도 있고요. 이럴 정도면은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됐다는 뜻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큰 많이 보급돼서는 3%를 보통 잡아요. 그게 아마 내후년 정도쯤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주변에 흔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도 흔할 정도고 또 충전 인프라도 많이 증대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니까 내년에는 그 흐름이 더 커지면서 더더욱 기하급수적인 부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 소장님. 네.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뭐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은 비쌉니다만 유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전기차의 그 어떤 이득이라고나 네네. 할까요? 전기차를 소유하고 운영할 때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제 소비자 리서치나 설문을 해보면 전기차를 왜 사십니까?라고 하면 여전히 친환경으로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친경제다. 내연기관 대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내가 전기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답변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그러면 얼마나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냐라고 보면 대부분이 이제 운행하는 관계에서 유지비를 따져 볼 텐데 지금 휘발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리터 한 1,600원대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리터로 10km를 가는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보면 전기차로 갔을 때는 급속으로 충전해도 한 700원 정도. 그러니까 1kW시당 5km를 간다는 전제하에 10km 가려면 2kWh가 필요하죠. 그럼 2kWh를 빠르게 급속으로 충전했을 때 한 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천천히 충전되는 완속으로 하면 400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대비 적게는 연료비가
3분의 1에서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매력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교수님, 네. 그 전기차 물론 초기 구입 비용이 비싸긴 합니다만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보조금이 지역별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이 좀 보조금 그 지급 수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올해 공급하는 보조금이 70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더 보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인천은 360만 원이니까 중앙정부 보조금까지 합쳐서 1,060만 원 정도니까 낮은 부분들은 아니죠. 물론 이제 더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자립도나 아니면 전기차 보급 대수를 좀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 보조금을 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700만 원의 보조금이 매년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년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2025년에 보조금을 없애고 내연기관차와 경쟁력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최근에 배터리의 원자재 같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025, 6년쯤에 내연기관하고 같은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없앤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도 다른 국가가 보조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눈치도 많이 보고 있어서 많이 참조를 해서 아마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인천과 경기 지역의 전기차 중과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전기차는 그야말로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2020년 인천 지역에 도입된 전기차는 2,430대, 2021년에는 5,600여 대가 새로 도입돼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12,000대 가까이가 추가로 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0대꼴로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전년 대비 210% 증가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1만 2천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전기차 1만 3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친환경 차량의 또 다른 축인 수소차도 계속 증가세입니다. 2020년 279대, 2021년 510대, 2020년 672대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도 인천 지역에서만 이미 3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친환경 차량을 늘리려는 이유, 물론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전기차는 급증하는데 충전시설은 이 급증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8,100여 개의 충전시설이 구축돼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선 아직도 충전 고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에 들어와서 상당히 2022년도 10월 말 기준 한 1,000여 대 정도가 월 늘어났습니다. 월. 그 정도 본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는 충분히 저희가 목표로 하는 2.5대당 한 대, 전기자동차 2.5대당 충전기 한 대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다른 곳에 비해 전기차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경기도 지역 전기차는 9월 기준 6만 7천여 대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10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인천 경기 지역 그 전기차 증가율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완성차 업체에 어느 정도 그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네. 의무 판매 대수 같은 것들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 사실은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 전기차에 대한 구입은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고 정부가 그 보조금을 대주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가 일단 차만 만들어서 판매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거는 뭐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무감을 좀 조여야겠다라고 해서 의무 판매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화산업통상자원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의무 판매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처음에 한 5%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팔면 5대를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무화되면서 이 제작사들도 좀 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밀어내기 대한 부분들, 또 물론 부담은 되지만은 제작사 입장에서도 같이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죠. 물론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고 각 국가별로 이런 특성에 맞춰서 이 의무 판매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매년 그 비율이 올라가면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나 기아차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준비돼 있고 또 인기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의무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3, 4라 그러죠. 뭐 한국제임이라든지 르노코리아, 쌍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차 판매가 아예 없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부분에 못 맞추게 되면은 대당 벌금을 낸다든지 하면서 상당 부분 그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소장님, 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벌금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2025년까지 그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완성차 업계에 한 대당 뭐 60만 원, 2029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그 고지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국내 제1의 완성차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 완성차 업체의 부담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런 정부의 기대치 또는 그 실제 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어떤 불일치,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관계인 건데,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대기질에서 온실가스 효과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공감되는 글로벌에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나라가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각 분야에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동차에서 어떻게 줄일 거냐, 기업에게 알아서 줄이세요라고 하면 기업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내연기관 팔아서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오히려 더 최대한 시대를 늦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균 배출가스 제도예요. 연간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총량을 계산해서 이거를 이전 해보다 줄여라. 못 줄이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평균 배출가스 총량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섞어서 팔아라 라고 하는 의무 판매제를 하나 추가로 또 도입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못 맞추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죠. 이것도 모자라서 2030년이나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큰 틀의 세 가지의 규제를 가지고 전동화 속도를 높여가는 거고요. 이 전동화 속도를 따라가는 회사와 그렇지 못하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업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가 기술 발전할 무엇이 좀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읍소를 하면 그래 유예를 좀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사라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는 회사는 갈 것이고 준비를 미처 못하는 회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태되는 거를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만큼 정부가 빠르게 그 정책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다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도 이렇게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또 페널티 제도,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배출가스 총량에서 리터당 일정 기준을 못 맞추면 원래 킬로미터당 한 4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다가 그걸 미국 에너지성에서 최근에 이제 높이자. 이대로 가면은 내연기관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연기관만 완화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벌금을 높여가고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 이후에 이제 유로 7이라고 해서 배출가스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배출 총량을 줄이든지 그 두 가지 가지고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페널티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정책적으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만큼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서 확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국내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이런 인프라 확충 현황, 이렇게 정책적 의지로 빨리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서 충전 인프라가 실과 반으로의 관계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들이 만족이 안 되면은 소비자가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운행 도중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인들이 보통 보는 것은 내연기관차에서 주유소에서 편하게 5분 내로 끝나는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80%까지 잘 돼 있는 경우도 15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또 급속 충전은 가격이 그만큼 높고 결국은 심양 완속 충전을 해야지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충전 전기비도 저렴한데, 그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대여섯 시간 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이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좁은 공용 주차장에 개인적으로 이 심양 완속 충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적이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든지 집단 거주지 특성이 전 세계에서 과적이 돼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 인프라까지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과도기 상태고요. 준비도 안 돼 있어서 지금 뭐 정부에서 올인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분명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또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질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입증된 모델을 구입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구입하기에는 찜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입증이 되면서 친환경 쪽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전기차는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소비자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부족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현황은 어떤지, 전기차를 운행해 보니 어떤지 운전자들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충전하시면 얼마 정도 기다리셔야 되나요? 요거는 40분 안 돼요. 40분 안 돼요. 여기 세팅이 40분 되기 결과. 그냥 딱 시간에 네, 40분. 시간에 맡기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차량이 이걸 점유하지 못하도록 40분에 딱 네, 그럼 나눠 하고. 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다릴 수 있으면 더 해줘야 돼요. 좀 불편하지 않고 한 3,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용량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느린 편이군요. 예.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만약 여기서 30%고. 기다린 차량이 요행이 없으면 예. 이걸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카드키 대고 또 그 과정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바로 그렇죠. 이어서 또 하실 수 바로 세팅을 다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세팅은 예. 그 두 번 정도 하면은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니까. 그럼 40분밖에 못 한다 그러면은 예. 몇 킬로 정도 달릴 수 있습니까? 전기차 충전 예. 보통 이렇게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뭐 차를 많이 이용하진 않은 편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여기 세팅이 40분 돼 있으니까 40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뭐 규정에 1시간 이상 충전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40% 정도 충전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40% 정도 충전하고 일주일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네네. 한 몇 킬로 정도를 달리고 그러면 운전을 좀 절제하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네. 뭐 수시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은 200km 정도 타니까 저희가 뭐 주에 200km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그 정도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충을 못하는 불편함은 좀 꽤 되실 것 같은데. 네. 완충 못하면 조금 불안한 감은 조금 있죠. 언제나 뭐 최소 한 30% 이상은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완충을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20% 이하로 떨어지거나 30%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조금 충전을 해야 된다는 강박감은 항상 좀 존재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충전소 문제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건 어때요? 충전소가? 네. 충전소를 좀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건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뭐 곳곳에 있진 않고 딱 어디 군데 설치돼 있으니까 그 찾아가야 되고 가서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문제가. 이게 또 휘발유 차에 대비해서 좀 좋은 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차 성능 자체가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용하고 뭐 조용하는가요? 네, 조용하고 뭐 차도 잘 나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없어요. 그럼 막 다니다가 네. 충전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그냥 제가 쓰는 이제 그거로 봤을 때는 요새 앱으로 잘 돼 있어서 앱에서 충전소를 검색을 해서 인근에 있는데 찾아가서 이제 물론 한 30분 정도 소요는 되긴 하지만 뭐 찾아가는 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앱이 이제 나왔나요? 앱이 있더라고요. 예, 네. 충전소 쭉 나와 있는 앱들이 있어서 예, 그거 활용해 갖고 좀 하는 편이에요. 권 소장님 네. 직접 전기차를 그 운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반전기차 지금도 타고 있어요. 네네. 네. 지금 그 경인 지역에서 전기차를 직접 그 운행을 해보시면서 좀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거를 혹시 느끼신 게 있는지 또 불편함을 느끼신 게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가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주로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가용을 가지고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내가 곧바로 즉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의 충전 인프라는 그나마 좀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전국의 공통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급하게 충전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급속 충전기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빨리 충전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급속 충전기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전체 개방형 충전기의 약 한 30%가 급속 충전기인데 우리는 전체 누구나 이용하세요라고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은 충전기 중에 급속 충전기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전기차 이용자에게 뭔가 좋은 메리트를 주려면 개방형 충전기 중에서도 급속 충전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죠. 물론 급속 충전기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용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급속 충전기를 많이 보급해 줌으로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덜 느끼게 만들어줘야 오히려 구매가 더 상대적으로 촉진되는 현상이 이어지는 거죠. 교수님, 이런 급속 충전기 같은 인프라 구축도 문제겠습니다만 네.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세금 감면이라 이런 것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네. 전기차 구입이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와 또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제도의 어떤 속도의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결국은 보조금이라는 게 국민의 혈세거든요. 직접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각 국가에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점차 줄이는 게 맞고요. 아마 2, 3년 이후에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전기차, 완전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 자문해 주면서 지금 뭐 아마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50%라든지 터널 50%, 공영주차장 50% 이런 것들이 이제 운행상의 인센티브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가속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혜택을 늘려서 친환경차를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이걸 씀으로 인해서 충전 전기비가 일반 가솔린에 비해서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또 친환경차를 운영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를 정부가 얼마큼 만들어내느냐가 소비자가 끌어내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동기부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들려서 이동하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런 데는 공공용 급속 충전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급속 충전기 설치하려면은 라인도 용량이 큰 거 라인을 별도로 깔아야 되죠. 또 필요하면 변압기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충전기하고 전기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을 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누적 대수가 200만 대, 300만 대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잉여절기 남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또 대한민국은 화력 발전이라든지 전기차 자체는 무공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완전히 무공해로 만들어야 되는데 간접적인 오염원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력이나 이런 발전소는 없애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큰 그림을 그려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없고 또 공급하는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의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숙제도 안고 있고 또 내대주의 세대를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도 어떤 국제사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렇게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네. 국민들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순간에 인프라도 지금은 충족이 가능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도 좀 나올 것 같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보조금도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보조금은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선택의 폭은 소비자한테 맡겨놓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전기차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보조금은 높다 이거죠. 그러나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보조금은 줄어들지만은 전기차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종류도 많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주행거리도 일충전거리도 늘어나고 또 내년, 내후년에는 충전 인프라도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내후년쯤에 좀 폭넓게 살 것인지 아니면 폭이 좁더라도 지금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좀 폭을 넓게 받든지 그런 선택의 폭은 소비자한테 맡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충전 인프라 문제 또 한번 일충전 거리 뭐 500km 넘는 부분들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던 뭐 화재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아직도 난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분명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네. 기대감 이렇게 동시에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기차 아까 급속 충전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 넣는데 뭐 5분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걸리지 네.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만약 급속도로 확대된다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 또는 급속 충전의 어떤 단계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준비 또는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충전은 시간과 비용이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은 떨어지고 시간이 짧게 걸리면 비용이 올라가는 그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3분 또는 5분 이내에 충전도 가능한 기술들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상용화가 언제쯤 될 것이냐. 단순히 충전 자체가 빨라진다고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충전됐을 때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수명을 견뎌내 주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려가 돼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전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방형 공공충전기는 급속적으로 조금 치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거주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완속을 좀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별 충전 같은 방식을 좀 보급을 더 해서 집에서 꼭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서로 주차장 갖고 싸우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전소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아파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데 아파트의 충전소도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좀 폐쇄적인 운영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개방형 충전기가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땅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땅을 먼저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개방형 충전기가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는 도시가 복잡하잖아요. 건물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건물 지하에 급속 충전기를 개방형 충전기를 이용자가 찾았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충전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럼 주차비를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동시에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물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민간의 건물에 있는 것도 지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서 주유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만약 전기차를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면 네. 운전을 가면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주유소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연기관을 위한 충전소를 이렇게 쉽게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안 그려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곧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당장 뭐 내년, 내후년 그런 부분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에서 주도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은 처음에 초기에 눈사람을 만드는 역할이 관의 역할입니다. 보조금도 주고 또 공공용 충전기라든지 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한다든지.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전기차나 충전 시설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성공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지만 주유소 중에서 이제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라고 해서 주유기를 한두 개 없애고 충전기를 놓는 곳이 샘플로 지금 몇 군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쳐다보는 거죠. 과연 이게 돈이 되는지. 일반 연료는 팔아서 비용, 돈이 남지만은 전기는 아직까지는 좀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물론 이제 킬로와트당 340-50원 정도로 정부가 올려줬지만은 서로가 경쟁이 붙으면서 240-50원 정도 받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몇 킬로와트 충전을 시켜서 과연 비용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급속 충전기 주유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용을 높여서 일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소비자들도 급속 충전기를 꼭 써서 비상용이라든지 연경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써야 되겠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은 비용도 절약되고 또 실제로 이 충전 전기비가 워낙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진세라든지 전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누진세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뭐 여름 동안에 24시간 중에서 가장 비쌀 때하고 가장 저렴할 때의 전기비가 10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잉여 전력을 소비자가 찾아가게 만드는 투트랙 모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도 활성화시키면서 소비자는 저렴한 전기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투트랙 모드를 얼마큼 제대로 만들어주느냐가 향후 이 전기차의 성공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후년에는 민간 차원에서 환경부나 한전이 갖고 있는 충전기를 지금 올해부터 민간 이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던 이 어떤 끌어내던 부분들에서 이제는 민간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올해부터 갖고 있는 수천 개의 충전기를 매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움직임이고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권 소장님,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과도기에 놓여 있으면서 맞닥뜨릴 문제들이 좀 간단치 않아 보이네요. 일단 주유소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도기에 충전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들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과연 움직일 것인가? 또 그때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급작스럽게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김 교수님 누진세 말씀도 해주셨는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의 불일치,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이상의 어떤 불일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빚어지고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동력 전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송 부문은 지금까지 화석 연료에 의한 기름 동력을 우리는 써왔던 거고 가정이나 산업 시설은 전기라는 전기 동력을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라는 에너지가 이제 수송 부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름의 모든 게 맞춰져 있던 인프라가 이제 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한 번도 전기를 수송 부문에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법과 제도가 다 기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유소가 충전소를 원래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유시설에는 전기시설을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더 나올 겁니다. 이를테면 개인 간 전기 거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전력으로 내가 전기차에 충전을 해놨는데 우리 옆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아침에 급하게 충전을 못 해가지고 내 차에서 전기를 좀 빼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력 유통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거래를 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급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기차 간에 또는 보유자 간에 이용자 간에 얼마든지 상호 무언가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건들이 계속 풀어져서 네. 활성화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전기차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핵심 주제로 삼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어찌 보면 전기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문제, 우리 탄소 배출을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기차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외에도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네네네. 또는 수소차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정책적으로 지금 그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전기차 이외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 차량이 또 가속화되면 판매 또는 소비가 가속화되면 또 전기차와 유사한 문제들 그러나 또 전기차와는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차량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떻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손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화석연료 대신 무언가 배출가스가 없는 에너지를 써보자라고 해서 전기를 선택을 했고 그 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쓸까를 처음에 고민했던 게 자동차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하자.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등장을 했죠. 근데 하이브리드의 전기도 결국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거니까 그거 말고 자동차는 24시간 중에 23시간 평균 서 있으니 서 있는 시간에 뭔가 외부에서 충전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전기의 역할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럼 굳이 엔진이 왜 필요 있어? 라고 해서 엔진을 빼서 배터리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전기차에서 전기를 어떻게 담아줄 거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전기는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데 그게 자동차에 화석연료 태워서 가는 것과 누군가가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주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고민들이 또 시작이 되고 그러면 전기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로 좀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대부분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만들고 나면 그 순간에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저 멀리는 전기차에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케이블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차가 안 쓴다 그러면 순간 못 쓰니까 이 전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담아서 써보자라고 했다가 배터리에 담아서 써볼까를 고민했는데 배터리의 저장성이 너무 오래 못 가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자라고 해서 선택한 게 수소였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또 수소를 가지고 언제든지 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이제 수소 전기차도 한편에서는 이것도 전기차입니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고 가는 거죠. 네, 교수님. 네. 지금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세다. 아직 뭐 전기차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게 봤습니다만 충전소도 네. 수소차 좀 아직도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 네. 계시죠. 전기차 뭐 충전기도 아직 못 보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수소차가 그렇게 익숙한 그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대중적으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차량 판매나 차량의 소비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산업적이고 또는 어떤 생산과 또 소비 또 이런 수요 공급의 측면을 고려해서 광범위하게 보급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수소차까지 등장을 한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전에 그 VCR VHS 논쟁이라든가 뭐 이런 네. 베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타가 사라지고 VHS가 대세를 장악한 것처럼 네. 어느 순간에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사라지고 네. 전기차가 대세를 장악하고 이런 차량들이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사라지는 그런 상황도 혹시 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차 130년의 역사에서 전기차는 온 지 10년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년 동안에 비상 조치 방법이라든지 산업적인 어떤 충격이 없던 연착륙에 대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게 내연기관차였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10년이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모든 분야가 경착륙되다 보니까 산업의 폐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2차, 3차 엔진 변속기 만드는 만개 부품 회사는 이제는 10여 년뿐이 수명이 남지가 않은 거죠. 이런데도 큰 문제고, 또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4만 5천 군데가 있지만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각 분야가 경착륙이 되면서 산업적 폐해로 일자리도 잃어버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전기차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구입하는 것도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할 것이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등등 이것부터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수소차에 대한 얘기도 강조되고 있지만은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에 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쓰고 있는 부생 수소도 실제로 석유 제품에서 쏟아 뽑아내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이 낚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비용도 높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소의 발생, 이동, 저장, 해결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궁극의 차이긴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지금 당장은 전기차가 단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바로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수소차는 미래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확실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당장 와 있고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가 차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산업적 충격을 얼마큼 최소화시켜서 일자리를 유지도 하고 새로 생성도 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숙제도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의 보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5년, 10년 사이가 가속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는 UAM도 등장을 할 것이고요. 또 로봇을 활용한 로보빌리티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좀 더 빨리 다가온다는 것이 산업적 충격도 크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 소장님. 그 유럽의 경우는 오는 2035년이면 아예 그 친환경차 이외에는 판매를 못하게 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10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친환경차로의 완전한 전환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그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2035년이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년 정도 남았는데 11년 사이에 그럼 지금의 소비자들은 앞으로 내가 내연기관차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차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는 수소 전기차를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차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다고 또 판단이 되면 난 그래도 다시 내연기관 사야지 또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방침은 이런 겁니다. 2035년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를 할 계획은 있는데 판매를 금지하는 거지 그 전에 1년 전에 내연기관 사신 분들이 운행마저 금지하라, 이제 그런 건 이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이면 이제 다음 차종이나 그 다음 차종들을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본인의 카 라이프라고 하죠. 자동차 라이프의 사이클을 좀 상당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 줄 거냐를 이제 결정 짓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에코 쪽으로 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향후를 위해서라도 꽤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편이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이미 전기차를 그 개발을 끝내놓고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다 마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미국의 테슬라에 많이 추월을 당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산업과 시장,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그 조금 더 정밀하게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기업과 소비자가 정부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전기차가 시작된 거는 환경이에요. 환경의 이유를 가지고 전기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 환경을 보호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지속 유지시키고 산업적으로 무언가 경쟁력을 갖도록 보조금도 주고 계속 전기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낸 게 시장에서 소비가 안 되면 당연히 또 기업은 어려워지잖아요. 국가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저렴한 충전료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비용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경제적인 메리트를 준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회사가 앞서가고 늦게 가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꽤 늦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보면 전기차 분야는 좀 앞서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전기차로 동력 전환, 즉 수송 부문에서 동력 전환이 전기로 바뀌는 시대에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이제 출발 신호탄이 올린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초반에 5km의 단거리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어떤 회사나 어떤 나라는 우리는 5km는 그냥 따라만 가고 그다음에 10km 정도에서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곳은 아니야 한 30km 넘어서 그때부터 가도 돼라고 하는 곳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전체의 정부의 선택은 우리는 초반에 속도를 내서 빨리 가자라고 해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이제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뭐 지난 내연기관차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따라갈 정도로 올라갔지만은 패스트 팔로워, 우리가 말하는 빠른 추격자였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기 때문에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두주자가 돼서 미래의 먹거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한 1, 20만 원 절약을 해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게 개인입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것들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되새김질시키고 쇠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정부가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충전 인프라도 여러 가지고 또 이 충전기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카드를 여러 장 있는 것을 한 카드, 원 카드 시스템, 원스톱으로 바꿔주는 거.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필요한 충전기가 비어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누가 쓰고 있으면 노란색, 고장나면 빨간색, 또 쓸 수 있는 건 초록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말씀드린 집단 거주지에서 심해한 완속 충전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국민의 빌라나 연립주택이 한 25% 거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용 충전기가 아예 법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소외되는 계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더 소외된 계층이 없이 누구나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질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한다면 훨씬 더 전기차 시대가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일반인들이 다 체감하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눈 떠보니 친환경 시대, 이런 느낌이 들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이드 경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